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눈 오는 밤, 길가에 쓰러진 한 여인을 보고 모두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신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난한 선비의 어머니만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짐이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굴러온 그 여인이 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덩굴째 굴러온 복덩어리였다는 걸요. 옛날 옛적 영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조금 외진 곳, 서촌이라 불리던 동네 끝자락에 초라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바람이 불면 문이 덜컹거리며 울리던 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선비 한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서문겸, 나이는 이미 혼기를 한참 넘긴 28이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요. 서문겸은 어릴 적부터 글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살림이 지금처럼 궁핍하지 않았기에 책을 읽는 아들을 보며 글로 먹고 살 팔자일지도 모른다 하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집안의 형편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건 병약한 어머니 박씨 부인과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먼지 쌓인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서문겸은 과거 시험만이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동안 한양으로 또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낙방, 또 낙방, 그리고 또 낙방.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그럴수록 서문겸은 이를 악물고 책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될 겁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럽다는 눈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군거림이 되었습니다. 저 집 선비 말이야. 글만 읽다 늙겠어. 장가도 못 가고 혈통 끊기게 생겼네. 어머니만 불쌍하지. 서문겸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책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책을 펼쳤고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대로 먹었고 옷은 어머니가 꺼내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가를 들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맞아들이면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까지 생기면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머니 박씨 부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유난히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겨울이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집에 남은 쌀이 얼마 없더라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웃이 쌀 한 펜박을 빌리러 오면 쌀독을 기울여서라도 내주었고 동네 아이가 다쳐 울며 오면 약을 다려 먹이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집은 하늘도 외면하지 않는 법이란다. 그 말은 박씨 부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문겸은 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있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만 두실까? 존경은 받았지만 존경이 약값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박씨 부인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집안 가득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문겸은 그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님 약을 지어야겠습니다. 괜찮다.
봄이 오면 나아질 게다. 하지만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서문겸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웃집에 좀 다녀오마. 이 추운 날에요? 박씨 부인은 옆집 홀로 사는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 소리가 들렸고 약 한 첩 지어 먹을 형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영감이 더 급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서문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 약재는 어머님 드시라고 마련한 것 아닙니까? 나는 괜찮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문겸은 말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쉽게 바꾸지 않는 분이었지요. 결국 박씨 부인은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지.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그 작은 선택이 어떤 인연을 불러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밤,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이야기가 조용히 눈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새지 않았고 소리도 거의 없었지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채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웃집에 약재를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 약 한 첩이 뭐 그리 아깝겠느냐.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살짝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없소. 대답은 없었지만 그 신음소리는 분명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이 눈길에 혹시 무슨 변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소리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그녀는 지팡이를 꽉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눈이 수북이 쌓인 담벼락 아래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덩치가 제법 컸고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겉옷은 고급스러웠지만 눈에 젖어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박씨 부인은 급히 다가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아주 가늘고 불안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여인은 분명 얼어 죽을 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겸아, 겸아. 박씨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문겸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집으로 모셔야 한다. 서문겸은 여인을 내려다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인의 덩치는 생각보다 컸고 이 추운 밤에
낯선 여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여인은 그때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걸 따질 때냐. 그 말에 서문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팔을 어깨에 걸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발은 눈에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앞에서 길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곧 집이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문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숨은 가빠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박씨 부인은 급히 문을 열고 서문겸을 도왔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혀졌고 이불이 덮였습니다. 어머님,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서문겸이 물었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그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헝겊을 준비하고 여인의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녹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인의 입술에 서서히 붉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조금씩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다행이다. 박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피고 이불을 여미고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서문겸은 방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작고 굽어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도 커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던 여인은 이내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박씨 부인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어젯밤 눈길에 쓰러져 계시기에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잃고 박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라니요. 박씨 부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지요. 그녀는 따뜻한 죽을 가져와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릇은 이내 비워졌습니다. 다행이구려. 입맛이 있는 걸 보니 괜찮을 겁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라, 고운 이름이네요. 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 본관도, 어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그 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 과거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잠시 연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법이지요. 그 말에 연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집에 머물게 될 인연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게 될 존재라는 것을요. 그저 눈 오는 밤에 굴러온 한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 아니면 이틀쯤 쉬었다가 떠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박씨 부인은 연수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직 숨이 고른지, 열은 내렸는지, 이불은 잘 덮여 있는지 말없이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연수는 그런 기척을 느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수는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 솥뚜껑 여는 소리, 물 붓는 소리, 그리고 박씨 부인의 잔기침.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연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박씨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몸이 성치 않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연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바가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럼 쌀이나 씻어주시오.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가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는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그 모습을 박씨 부인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손은 일을 해본 손이구나. 그날 이후로 연수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갔을 뿐입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부엌에 불을 지펴 물을 데웠습니다. 빨래를 하고 널고 걷어 개어 두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약도 연수가 맡아 다렸습니다. 약재를 하나하나 고르고 불을 새지 않게 조절하며 정성껏 다렸습니다. 연수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박씨 부인이 말하면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그 말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문겸은 그런 연수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손님 정도로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 한쪽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덩치가 컸습니다. 보통 여인들보다 키도 컸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문을 열 때도 물건을 놓을 때도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박씨 부인의 방을 정리하다가 해진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이 옷은, 그건 예전에 남편이 입던 옷이란다. 연수는 잠시 옷을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고치면 도련님께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느질도 할 줄 아느냐? 조금은 합니다. 그날 밤 연수는 촛불 아래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아주 천천히 실은 고르고 매듭은 숨기듯 묶었습니다. 서문겸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놀림은 결코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배워온 사람, 손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날 이후 서문겸은 연수를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을 대할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부인, 오늘은 바람이 차니 옷을 하나 더 입으셔야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지나치게 낮지도 않았고 어디까지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였습니다. 서문겸은 어느 날 마당에서 연수가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잠시 멈춰 떨어진 책 한 권을 집어들고 몇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는 눈동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분명 글을 아는 사람, 그것도 오래 읽어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곧 주변을 살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서문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양반집 규수였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란다. 연수는 밤이면 조용히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구나. 그녀의 과거에는 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집의 짐이 되지는 말자. 아니, 이 집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짐은 말로 꺼내지지 않았지만 연수의 하루하루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노력들이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집안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연수가 그 집에 머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 길어야 며칠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어느새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 것이지요. 그 사이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은 늘 말끔히 쓸려 있었고 부엌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솥에 밥이 앉는 시간도 일정해졌고 약 냄새가 집안에 은은히 퍼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변화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다는 것, 밤마다 기침이 줄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지요. 하지만 서문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수는 늘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칭찬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헹고 불을 지폈습니다. 겨울 우물물은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연수는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소매로 쓱 문지르고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연수야, 손 좀 쉬어라. 박씨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웃음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동안이 편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서문겸은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는 손님이라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수가 없으면 집이 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는 덩치가 컸습니다. 마을 여인들 사이에 서 있으면 한눈에 들어올 만큼 키도 크고 몸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집과는 달리 움직임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했고 물건을 내려놓을 때도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동네 안악들이 힐끗힐끗 연수를 보곤 했습니다. 저 집에 낯선 여자가 산다며? 몸집이 저렇게 큰데 밥은 얼마나 먹을까? 연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지만 들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물속에 손을 더 깊이 담그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조용히 밥그릇에 담긴 양을 줄이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연수야, 왜 밥을 남기느냐? 입맛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박씨 부인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참 말이 많지. 연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약을 더 정성스럽게 다렸을 뿐입니다. 며칠 뒤 연수는 박씨 부인의 오래된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해지고 낡은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이 옷은, 그건 예전에 남편이 입던 옷이란다. 버리려다 그냥 두었지. 연수는 잠시 옷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천은 여전히 질이 좋았습니다. 제가 고쳐도 될까요? 고친다고? 조금 손보면 도련님께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란 듯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아느냐? 네, 조금은 합니다. 그날 밤 연수는 촛불 아래 앉아 조용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지만 연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서두르지 않고 실밥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문겸은 방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수의 손놀림은 분명 평범한 살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운 사람, 몸에 익은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문겸은 연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박씨 부인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심하게 들렸습니다. 연수는 곧바로 달려가 물을 떠오고 등을 두드리고 이불을 다시 여며 주었습니다. 부인, 천천히 숨 쉬세요. 그래, 고맙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 사람인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문겸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연수를 손님으로만 대하려 했던 자신이 어쩐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연수는 밤이면 방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일까요? 연수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더 조용히, 더 묵묵히,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 노력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의 공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서문겸과 박씨 부인은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아직 어떤 약속도 없었지만 이 집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연수를 가족적으로 천천히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곧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연수가 그 집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은 점점 안정되어 갔지만 집 밖의 공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조용히 지켜보던 눈들이 하나둘 말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낯선 여인이 가난한 선비집에 들어와 산다더라. 몸집이 꽤 크다더라. 말수가 적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금세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빨래터에서 안악들의 입이 열리면 말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밥은 얼마나 먹을까? 라는 말이 쌀독이 금방 비갯내로 바뀌고 어디서 왔대? 라는 말은 출신이 수상하다더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던졌고 누군가는 은근히 끼워 넣었습니다. 말들은 모여 칼이 되었고 그 칼끝은 늘 연수를 향했습니다. 연수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해도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때 들려오는 웃음, 빨래를 널며 흘리는 말끝, 장터에서 스치듯 던지는 한마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덩치가 저래서 많이 먹겠지. 저런 여자를 집에 들이면 남편 팔자도 막힌다던데.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에서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마주할 때면 연수는 늘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조금 덜어내고 어머니와 서문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괜히 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변화를 느끼고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연수가 더 움츠러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연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깼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물동이를 꽉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안악이 킥하고 웃었습니다. 역시 덩치가 있으니까 넘어지지도 않네.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연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꽉 물고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문겸은 문 밖에서 그 기척을 느꼈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자격이 있는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삶고 밥을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연수야,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느냐?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박 씨 부인은 조용히 연수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낸다. 힘이 있어야 일도 하지. 그 말에는 꾸중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와서부터 집안이 달라졌다더라. 선비가 공부는 안 하고 여인 눈치만 본다더라. 말은 말꼬리를 물고 커졌고 사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문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책을 구하러 갔다가 어쩌다 들은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연수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걸 혼자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연수의 상처를 더 들추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선비님, 요즘 말이 좀 있어서요. 서문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장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드시는 양이 좀 많다더군요. 그 말에 서문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인은 먹는 만큼 일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남의 집 살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은 당황한 듯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서문겸은 처음으로 집 밖의 말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연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말해준 건 오랜만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집 안에서만큼은 숨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조금씩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말없이 연수의 등을 토닥였고 서문겸은 이전보다 자주 연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바깥을 떠돌았지만 집 안에는 다른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것들이 말없이 쌓여갔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조용히 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집에 왜 필요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 결심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버티는 힘으로, 하루를 또 하루로 이어가는 힘으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과 시선 사이에서 연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견딤이 곧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려 마당의 흙은 단단히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연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걷는 모습은 늘 그랬듯 눈에 띄지 않으려는 사람의 태도였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는 벌써 몇몇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며 물을 텄며 어김없이 말들이 오갔습니다. 연수가 다가오자 잠시 대화가 끊겼다가 곧 낮은 웃음과 함께 다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연수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 집 쌀독이 비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몸집이 저러니 어쩔 수 없지. 말은 일부러 크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둔해졌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차가웠습니다. 참자. 늘 그랬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히 말대꾸를 했다가 더 큰 소문이 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집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웃으며 던진 말이 연수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저렇게 먹어대니 남편이 과거 붙을 리가 있나. 순간 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동이 안에 물이 살짝 흔들렸지만 연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연수를 불렀습니다. 거기.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박 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숨도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연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손을 들어 연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박 씨 부인을 보고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 부인은 우물가 한가운데에 서서 지팡이를 단단히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깐 할 말이 있어.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수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말들이 많다지요. 그 말에 몇몇 안악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밥을 잘 먹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우물가가 술렁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일하는지는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사람들을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nem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합니다. 밤이 되면 내 약을 다리고 기침하면 옆에서 등을 두드립니다. 박 씨 부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먹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한안하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일할 힘이 생깁니다. 쉬지도 않고 일하는 아이에게 밥 먹는 것까지 눈치를 줘야 합니까? 그 말에 우물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웃음도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지팡이를 조금 더 세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집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남의 집 쌀독을 들여다보며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아니지요. 그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다가 꺼낸 단단한 진심 같았습니다. 안악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연수를 불렀습니다. 연수야. 연수가 다가오자 박 씨 부인은 연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말에 연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수는 박 씨 부인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셨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할 말을 한 거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집안 사람을 지키는 게 어미할 일이지. 그날 이후로 우물가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연수를 완전히 달리 보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연수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도 되는 느낌,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부인은 연수의 그릇에 밥을 듬뿍 담아 주었습니다. 연수가 놀라 손사래를 치자 박 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 먹어라.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씹는 동안 눈물이 그릇 안으로 떨어질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문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들었고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연수는 더 이상 보호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족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연수는 처음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었고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문겸은 말없이 책을 덮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 그날 이후로 연수의 걸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겸손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집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감각이 그녀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더 큰 선택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운명의 예고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서로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조용히 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서문겸 역시 연수를 단순한 손님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기침도 완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눈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은 서문겸을 불렀습니다. 연수는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어둠과 촛불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겸아, 예, 어머님, 할 말이 있다. 서문겸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목소리로 부를 때는 되게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수 말이다. 서문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내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느냐. 순간 서문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막상 이렇게 들으니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내 말이 틀렸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 나를 친딸처럼 돌보지 않았느냐. 서문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가난합니다. 과거에도 번번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연수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는 솔직한 열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짐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겸아, 어미는 말이다. 내가 떠난 뒤가 걱정이 된다. 그 말에 서문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병을, 그리고 혼자 남을지도 모를 시간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수라면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지켜줄 것 같구나. 그날 밤 서문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을 펴보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연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을 쓸던 뒷모습, 약을 다리던 손, 어머니의 기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던 모습. 저 사람도 외롭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자 연수가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문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서문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소. 연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태도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와 혼인하지 않겠소. 그 말이 공기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연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서문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소. 앞날도 불확실하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주고 싶소.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에까지 울리는 듯했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묻지 않겠소. 서문겸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그걸로 충분하오. 연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입니다. 그 말에는 그동안 쌓아온 상처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상관없소. 서문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몸인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오. 긴 침묵 끝에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승낙이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내뱉는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 부인의 주선으로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옷도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조용히 절을 올렸을 뿐입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연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서문겸은 처음으로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구나. 서문겸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비록 느리더라도 걸어갈 수 있겠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오래간만에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 선택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의 시작이자 동시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인이 치러진 뒤에도 집안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살림은 빠듯했고 겨울을 넘긴 봄에도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지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집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수는 며느리가 되었고 서문겸은 더 이상 혼자 책만 붙들고 사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아내가 된 뒤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밤이 되면 남편이 글을 읽는 옆에서 조용히 시를 꿰었습니다. 서문겸은 그런 연수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더 일을 악물고 과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한다. 그 말은 이제 혼잣말이 아니라 가족에게 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문겸은 평소처럼 글을 베껴 써주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이 길어질 때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인기척이 없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도 그 불안을 느꼈습니다. 기침을 하며 연수에게 물었습니다. 겸이가 아직 안 왔느냐? 네, 어머님.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문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수가 나가보니 낯선 산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관가의 하인이었습니다. 서문겸 선비의 집이 맞소? 맞습니다만 하인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서문겸을 문서 위조 혐의로 구금하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수의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위조라니. 그럴 리가. 연수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김진사댁 토지 문서다. 자세한 건 관가로 오면 알 것이다. 하인들은 더 설명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마당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집안의 평온뿐이었습니다. 연수는 곧장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치마자락이 흙에 젖는 것도 숨이 차는 것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야 했습니다. 조사 중이니 면회는 불가하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연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 씨 부인은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서방님은 억울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풀려나실 겁니다. 그 말은 어머니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송사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이 집에는 가장 없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문겸의 책들은 그의 생명이었기에 팔 수 없었고, 가재도구는 낡아서 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다 내놓아야지. 하지만 그녀에게도 내놓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때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서 쌀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년을 대비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쌀이었습니다. 연수도 한 섬 가까운 쌀을 받아왔습니다. 쌀독은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이제 쌀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가본 연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쌀값이 폭락해 있었습니다. 쌀은 넘쳐났고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한 섬에 100냥도 안 됩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송사 비용은커녕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쌀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쌀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날 밤, 연수는 부엌에 앉아 쌀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쌀을 한 움큼 떠올렸다가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상단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던 순간 쌀이 아무리 많아도 떡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늘 귀했습니다. 연수의 눈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래, 떡이다. 쌀은 흔해도 정성 들인 떡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제사에, 불공에, 잔치에, 돈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길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서방님을 구하겠다. 이 쌀을, 이 손을, 이 몸을 써서라도. 그 결심은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만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연수의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쌀독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쌀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쌀이 그대로 있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옥에 갇혀 있고 송사에는 돈이 필요하고 기다려준다는 말만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크게 외칠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연수는 박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을 만들어 팔아보려 합니다. 박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떡을? 네, 쌀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두면 썩힐 뿐입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판다는 생각은 요즘 같은 때에는 선뜻 떠올리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가에서 쌀을 풀자 장터에는 쌀이 넘쳐났고 쌀값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주고 떡을 사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야, 지금은 쌀이 흔하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연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연수의 눈에는 망설임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이나 제사, 잔치가 있는 집에 가져가려 합니다. 쌀이 아무리 흔해도 그런 곳에서는 정성 들인 떡이 필요합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다면 해보거라. 연수는 그날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떡을 만들 도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시루와 절구, 시루 받침 같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시루를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연 안악은 연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떡을 만들겠다고? 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안악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떡을 누가 사? 괜히 빌려줬다가 망가지면 어쩌려고. 연수는 여러 집을 돌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선비 며느리가 떡 장사를 한대. 남편 옥에 갇히더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덩치만 크더니 이제는 떡까지 판다네. 연수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잠시 앉아 있다가 방 안에 걸어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쓰러져 있을 때 입고 있던 비단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연수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옷감을 쓸어내리며 잠시 멈췄지만 오래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옷을 팔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연수야, 그건 내가 괜찮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은 다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을 구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연수는 그 옷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헌옷 장수는 옷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비단이네. 연수는 받은 돈으로 떡시루와 꼭 필요한 도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쌀을 조금 더 고르고 팥과 콩도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처음으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시루에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 조절은 쉽지 않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상단 집에서 잔치가 있을 때 어른들 곁에서 지켜보며 익혔던 그 감각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새벽녘, 첫 떡이 나왔습니다. 하얀 절편과 소박한 인절미였습니다. 모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끝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떡을 바구니에 담으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해보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마을 근처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연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떡을 납품하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은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절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소.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맛을 봐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절편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떡, 정성이 들어갔구나. 그날 사찰에서는 소량이지만 떡을 사주었습니다. 돈 대신 쌀과 장작을 주었지만 연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거래였고 첫 희망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다음으로 양반집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였지만 몇 집에서는 떡을 받아보았고 일부는 돈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 팔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가 내놓은 것은 쌀, 나물, 그리고 약간의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작입니다. 그날 밤 연수는 다시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아팠고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선비 집 며느리가 만든 떡이 맛있다더라. 제사상에 올려도 괜찮겠어. 연수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어질 길이라는 것을. 쓸모없어 보이던 쌀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다시 가치가 되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떡을 빚는 연수가 서 있었습니다. 연수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흐려졌고 잠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떡을 만들고 해가 뜨면 바구니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찰과 양반집, 관청 근처를 오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단단해졌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소량 주문이 전부였습니다. 절편 몇 접시, 인절미 한 바구니, 돈 대신 쌀이나 나물로 받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연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쌀은 다시 떡이 되었고 떡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며 집안 한켠에는 조금씩 동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손에 쥐어지는 무게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단순히 떡만 팔지 않았습니다. 납품을 다닐 때마다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들 말 속에는 언제나 소문이 섞여 있었고 소문 속에는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김진사 말이야. 땅을 꽤 샀다던데 문서가 좀 수상하다는 소리도 있더라. 그런 말들이 연수의 귀에 하나둘 쌓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들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양반집에 떡을 납품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부엌 근처에서 하인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또 떡 주문이 왔다네. 그 이름에 연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진사, 바로 서문겸을 옥에 가두게 만든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구니를 내려놓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김진사 댁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김진사 댁에 드나드는 하인들, 특히 늘 주인의 곁을 지키는 중년의 하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서방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인 채 다녔지만 눈빛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연수는 일부러 김진사 댁에 떡을 납품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에게서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우린 필요 없다. 그래도 연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맛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내민 떡 한 조각이 생각보다 큰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 본인이 떡 맛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연수는 그날부터 김진사 댁에 정기적으로 떡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넘을 때마다 최서방과 마주칠 기회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떡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늘 떡은 유난히 고소하네요. 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짧은 말들이 오가며 경계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최서방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운 걸 알아챘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서방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연수는 다른 하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 아들이 열병으로 앓고 있다더라. 약을 써야 한다는데 돈이 없다지. 주인 양반께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더군. 그 말을 들은 순간 연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수는 박씨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언젠가는 그 값이 돌아오는 법이지. 연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연수는 떡을 납품하러 가는 길에 일부러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이 떡 좀 드십시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편찮으시다 들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수는 품에서 작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떡 장사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쓰십시오. 약부터 쓰셔야 합니다. 최서방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살리십시오. 그 말에는 계산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박씨 부인에게서 배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최서방의 아들은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서방은 연수를 찾아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아드님이 건강하면 됩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연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 대신 신뢰가 담겼습니다. 어느 날 떡을 납품하러 갔을 때 최서방은 조용히 연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혹시 서문겸 선비를 아십니까? 연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 말에 최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최서방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최서방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인 양반이 문서를 고치던 걸 봤습니다. 원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연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증거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해 주실 수 있다면. 최서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부인께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분명 길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떡을 빚으며 모은 돈,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쌓은 신뢰, 그리고 진실로 향하는 작은 증거.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집안이 잘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세상에서 끝까지 사람을 선택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덩치가 크다고, 가진 게 없다고, 외면받던 한 여인이 결국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진짜 복은 돈도, 신분도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옛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한지 위의 이야기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